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윤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이번 정상회담에 바로 갔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윤 대통령을 많이 위로했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모닝콜을 걸어보겠습니다. 과연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모닝콜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9월 위기설 등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친명 의원들이 지도부 몇 명을 포함해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당당하게 부결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도 방탄 행사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이 대표는 영장심사 받으러 가겠다는데 측근들은 부결하겠다고 하니 누구 말에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2차. 두 번째. 보통 첫 번째가 굉장히 좋았을 때 두 번째를 찾게 되죠.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내년 상반기 한미일 2차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다. 동아일보 일면에 쓰였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의 협력 새 시대를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일본의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 나란히 앉아있고 맞은편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진 장관, 조태용 안보실장 모습도 보이네요. 잠시 후에 이 오찬 그리고 산책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중 한 명에게 잠시 후 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중 누군가에게 앵커가 모닝콜 걸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포위 경향신문 2면입니다. 쿼드 오커스보다 더 넓고 더 깊게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 채택 내용 등을 봤을 때 이 한미일 3국은 앞으로 쿼드보다도 더 깊고 넓게 동맹 체제를 맺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굉장히 압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국 경제 면에서 더 촘촘해졌다라는 분석 기사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반대. 조선일보 6면입니다. 불체포 포기, 나는 반대요. 이재명 대표는 나 영장심사 받으러 가겠다, 방탄 안 하겠다 밝혔는데 친명 의원들은 나는 반대요. 부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애초부터 이게 이재명 대표와 친명 의원들 간의 작전이었던 것인지라는 의심이 제기되고요. 아니면 대표의 영이 안 서는 건지, 대표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붙잡겠다는 건지, 충성심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뤄보겠습니다. 대표는 가겠다는데 가지 말라는 친명 의원들. 이거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불안. 한겨레신문 9면입니다. 신림동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번화가도 산책로도 안심 못한다. 산책로에서 대낮에 성폭행을 시도했고 심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피해 여성이 숨진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숨진 피해 여성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조언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성훈 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 그리고 바르다 박성생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향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윤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첫 번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에서처럼 한미일 정상이 벌써 한미 정상, 한일 정상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아주 친숙한 표정, 편해 보이는 표정도 돋보입니다. 삼국 협력, 뉴 에라, 한국에서 2차 회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국의 정상들의 이야기부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Welcome, welcome, welcome. 아이고, 선생님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I miss you. 오늘 우리 새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삼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새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o meet together on the leader level annually and to have all our relative cabinet member people meet on a regular basis from this point on. Not just this year, not next year, forever. That's the intention. こうして新たな1ページを刻むことを大変光栄に思っています。 새 정상의 모습은 상당히 화기애애했습니다. 특히나 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별장 자체가 하는 의미, 어떤 장소적인 친숙함부터 분위기가 남달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성훈 비서관님 나오셨는데 많이들 비교돼요. 쿼드, 오커스, 나토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일단 뭐 그런 어려운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삼국 정상이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자주 보니까 네. 아무래도 다른 나라 대통령보다는 친한 게 대한민국 외교에도 유리하죠. 당연하죠. 뭐 외교의 그 정점은 결국 정상회담이고, 예. 그 뭐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의 결정과 의지에 따라서 국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정상들과 가급적 자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삼국 정상회담 특히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이 대통령 별장인데 뭐 어떤 의미일까요? 더 친숙하다, 이제 특별하다. 워싱턴으로부터 별로 멀지 않고 네. 또 대통령만의 그 사적인 공간도 있는 상당히 그 비밀스러운 공간이죠. 그런 공간을 외국의 정상들한테 보여줄 때는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고, 과거에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국이 상당히 그 해결하기 어려웠던 몇 가지 문제들을 저 장소에서 회담을 해가지고 성사시킨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이스라엘 관련된 중동 평화 협상이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지도자들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가지고 아프간 전쟁을 조기에 종결을 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예. 근데 미국 내부에서 이제 탈레반은 지금 전쟁 중이고 국가로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캠프 데이비드까지 부르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성사는 안 됐지만 그만큼의 어떤 일종의 승부수가 바로 저 캠프 예, 데이비드다. 미국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지는 장소입니다. 중요한 곳이다. 네네네. 그렇군요. 삼국 협력의 의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전후로 삼국의 관계는 나뉜다. 이런 얘기들을 외교 전문가들이 많이 평가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 철통 같은 삼자 관계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라고 강조했고요. 북한 미사일 요격 등 삼국이 공동훈련을 함께하기로도 계획했습니다. 오커스, 미국, 호주, 영국, 쿼드,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상의 협력체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실장님, 예. 그 뭐 쿼드나 오커스보다 한미일, 삼국이 더 돈독해진다. 뭐 외교 안보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뭐 경제 협력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갔던데요, 이번에? 그 사실 이번 회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 상승됐다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그 합의한 게 안보뿐만 아니고
외교, 경제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전방위적인 협력을 했는데 협력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수준과 폭을 가지고 있는 협력은 미국으로서는 서유럽의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정도 또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만큼 상승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는 미국의 대통령, 일본의 수상과 대등한 위치에서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상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각인시켜주는 회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박정화 대변인 그 지지난 정부 지난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대통령 모시면서 순방도 많이 가고 하셨는데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다른 정상들보다도 윤 대통령과의 어떤 친숙함을 많이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도 윤 대통령이 나타나면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반색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도 꽉 막힌 문제를 어떻게 바이든 대통령과의 어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마치 그 오래된 형님 보듯이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굉장히 반긴다라고 하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환경이죠. 저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사회 전 세계가 이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전통적으로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 그다음에 우리와 이념과 가치를 같이 하는 세력들과 뭔가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는 건 좋은 거고요. 네. 좀 전에 우리 점상원 말씀 주셨지만은 사실은 이 정상들 간에 소위 말하는 게 합이 맞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뭐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다음에 얘기 조금만 해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더 깊이 진전이 된다면 저는 뭐 우리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나쁘지 않은 분위기라고 봅니다. 예.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회담을 통하지 않고 저렇게 캠프 데이비드라는 그 사적인 장소를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집에 초대한 거거든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박정화 의원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급한 일이 있을 때 공식 절차 통해서 비서관 회의, 수석 회의, 장관 합의되고 나서 정상들과 통화하는 것보다 정상들끼리 유독 친하잖아요. 다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냥 바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저기 가끔 있을 때 정상 간 통화를 이렇게 배석해서 같이 듣는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그 소위 뭐 통하는 정상끼리의 대화와 그 대화의 진전이 그렇지 않고 좀 뻣뻣하게 느껴진다? 이러는 정상과의 대화는 전혀 수준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옛날에도 뭐 우리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 농담도 하고 그때 유명하게 나왔던 게 뭐 오바마, 이명박 대통령 간에 뭐 하이 브라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 통하면서 하이 브라더 하고 굉장히 좋은 얘기, 편한 얘기들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가 쉽게 꺼낼 수 없는 문제들을 이렇게 톡톡톡 꺼내면서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아버지 얘기를 꺼내며 윤 대통령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건넸고 아버지 얘기를 이 두 정상이 산책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아버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이 두 정상이 아버지라는 매개체로 참 잘 통했다. 이런 평가들을 오늘 조간신문에 했습니다. 아버지로 통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난 18일 현지 시간이죠. 사실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도 보고받아서 다 알거든요.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이 윤기중 교수님이 돌아가셔서 딱 3일 가족장 치르고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바로 왔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죠. 본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아버지도 자상하면서도 엄한 아버지였다. 같은 아버지를 두었다라는 건 참 우리가 닮았다. 이런 얘기로 했고 정상회의 전날 통화에서 부친상을 또 위로하기도 했고 산책길에서 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바이든 대통령은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참모들에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두 정상,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산책하면서 이 장면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등을 토닥이면서 뭔가를 위로하는 장면. 우리는 많이 닮았다.
그걸 바라보는 일본 총리의 모습. 15분간 산책하면서 이 부친상 당한 윤 대통령을 위로해 줬다라고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두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아버지 이야기를 공통 화제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적인 부분까지 또 첫 번째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이제 상을 급히 마치고 여기에 왔다라는 데 대해서 감사와 위로를 전하는 자리였다라는 거고요. 또 아버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통해서 훨씬 더 개인적인 친밀감 또 그전에 뭐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통해서 호감도 가졌던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호쾌함도 가졌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개인 간의 어떤 친밀함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저 장소에 부합하는 주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는 것이 가족 별장이고 또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넥타이 풀어놓고 얘기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소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일종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들들끼리 만나서 서로 엄마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이러면 안 하잖아요, 잘. 근데 뭔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도 이러면 좀 두 정상간 또 남자들끼리 아들들끼리 좀 관계도 좀 더 친숙해진 느낌도 있고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뭐 만약입니다만 예. 윤 대통령의 모친상을 당했다면 어머니 얘기를 했겠죠. 어머니 얘기를 또 했을 수도 예, 있죠. 우리 어머니하고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예. 전성훈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 대통령 부친에 대해서 자상하고 엄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거에 대해서 뭐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의 아버지가 자상하고 엄한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엄하고 자상한지를 알았을까? 그는 결국 이제 그만큼 미국이 정상회담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얘기죠. 부친상에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윤 대통령 부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또 스크린을 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왔을 테니까 지난번 회담 때 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 다이어트 콕을 좋아하지 않는 이렇게 얘기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번에 미국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세심한 데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의 하나였다고 봅니다. 예. 이번 삼국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과 회의 의제 가운데는 이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Today, we've all reaffirmed our shared commitment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s and addressing economic coercion. 任何国家都不应以牺牲他国安全利益、损害地区和平稳定为代价，谋求自身安全。 전성훈 비서관님, 네. 이번 삼국 정상회담 내용 중에 네. 중국을 비판하는 부분이 한 대목이 있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이제 중국이 동진아해 남진아해 상황에서 이제 국제 규범을 위반하면서 항해의 자유를 침범하고 또 이렇게 영토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죠.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 이런 지역들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필리핀과의 분쟁이 있는 부분은 국제 재판소에 가가지고 그건 필리핀이 맞는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계속 이제 그 지역을 군사화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지역이 중동 지역에서 우리가 원유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핵심 통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국제 규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지켜왔던 규범과 약속을 무시하고 그 지역을 군사화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에 맞지가 않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일본과 한국이 상당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논평을 나왔는데 요란했던 한미일 정상회담이다라며 대중국 압박에 최전선에 서란한 숙제만 받고 국익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왔다라는 매우 비판적인 논평을 민주당에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한미일 정상회담
역사적인 저 현장에 배석했던, 그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제가 직접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이번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의 성명 의미, 그리고 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가안보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김진애 모닝콜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이번 정상 공동 성명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라는 게 선언됐는데 어떤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캠프 데이빗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질서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협력체가 생겼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아우르고 있는 우리 한미일 세 나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자 외신 보도를 좀 봤는데 나토만큼 강력한 어떤 기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평도 있던데. 한미일 협력체가 나토보다 더 강력한 점도 있습니다. 즉 나토는 경제는 안 합니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체는 경제, 금융, 첨단 기술, 반도체, 우주에 이르기까지 삼국 협력을 단단하게 결속시켜서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아서 시너지를 내도록 그렇게 이미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안보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나토, 그것보다 안보와 이 경제를 가지고 있는 한미일 협력체가 어찌 보면 더 포괄적으로 더 강하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중국이 명시된 부분, 야권 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비판하기도 하던데. 외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를 하면은 비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교는 덧셈입니다. 즉 우리가 한미일 간의 튼튼한 외교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의 외교적 자산이 커지면 한중 간의 관계도 잘 할 수 있고, 또 한중 간에도 이미 최근에 외교장관 회담도 있었고 지금 물밑에서 또 다른 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도 중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상호 존중에 기반해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미일 삼국 정상이 국제 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대한민국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퍼주기 외교하고 왔다, 입도 뻥끗 못하고 왔다라고 이번 삼국 정상회담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김진애 모닝콜을 통해 조태용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외교를 잘 이해한다면 저런 비판 못할 거다라는 강한 반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민주당 전재수 의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너무 좀 민주당에서 이번 삼국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듣기에 따라서 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전에 조태용 안보실장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를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 떠올리면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카르텔. 이건 뭐냐면은 정치를 너무 이분법적이고 또는 흑백 논리 또는 우리 편 아니면 남편, 일방통행식, 이러한 이제 국내 정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국내 정치적 스타일이 외교에 교대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치동맹 또는 무슨 이제 자유, 이 실체가 좀 불분명하죠. 이러한 이제 외교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스타일이 외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정점에 이르렀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조태용 안보실장 조금 전에 외교는 덧셈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세계 합의 문서를 보게 되면 5개 나라가 등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만, 이렇게 5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까지는 중국, 대만, 우크라이나, 북한을 제외하고 중국, 러시아까지도 상당히 좀 적대적 관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5개 나라를 정확하게 북중러는 적으로 돌렸고, 대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될 대상, 협력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당장 -3 아닙니까? 덧셈에 지금 외교를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외교라는 것은 철저하게 국익을 우선해 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있는 적을 없애고 친구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외교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뺄셈의 외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익은 뭐냐? 국익은 뭐냐? 대통령은 국익의 대변자, 국익의 옹호자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국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국익의 구조는 틀립니다. 국익의 내용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익은 있잖아요. 그동안 미일 중심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었다면 여기에 한국까지 끼워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미국의 국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G, 삼성, 현대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미국에 유치해 가지고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해 가지고 결국은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처해 있는데 미국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국익이 있는 것이죠. 일본의 국익은 뭡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명분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과거사는 완전히 한국이 양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사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과거사 문제를 묻혔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기시다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33%, 35%인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지율 반등의 길을 만들었죠. 자, 그럼 한국의 이익은 뭐냐? 뭐가 있죠? 저는 한국이 1 군사동맹 3 친선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미국과는 철저하게 군사안보 동맹의 수준을 높여나가고 중국, 러시아, 북한과는 원수가 되지 않도록, 적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무한히 넓혀나갈 수 있는 그러한 1 군사동맹 3 친선 체제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신냉전 시대의 돌격대가 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의 국익이 사실은 찾기 어려운 정도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는 들으셨던 것처럼 퍼주기만 하고 왔다, 국익이 없다, 정만 만들었다라는 식의 비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태용 안보실장은 외교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비서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는 친구를 많이 만드는 곳이라는 거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그 친구의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의 행동 자체가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주변국을 침략하는 도저히 이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 친구를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대러시아, 대중국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뭐 러시아 문제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절제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절대되고 신중하게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정책은 전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요. 중국도 역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얼마나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요소수 문제, 히토류 문제 등등 우리 한류가 차단되는 이런 문제들을 그냥 묵과하면서 중국에 하는 대로 질질 끌려갈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대등하게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할 소리는 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그러한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한미일 이런 삼각 공조 체제가 우리의 외교력, 대러시아, 대중국 외교력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이고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 삼국 협의의 가시적인 결과물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와야죠. 지금은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협의체를 잘 굴려가지고 우리가 국익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저는 안보 문제들도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그 재무장관, 상무장관 정례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세 나라 중에 경제적으로 제일 취약한 나라가 우리인데 이런 그 삼국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제를 떠나서 가까워진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 그리고 윤 대통령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반색했던 모습, 그리고 서로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던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한 번 더 제가 오늘 아침에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얘기 어떤 얘기 오고 갔는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버지 이야기에 과연 국가안보실장이 어떤 얘기를 전했는지 등등 이 신문 보도로는 채 설명되지 않는 부분까지 모닝콜에서 물어봤는데 들어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좀 위로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위로를 많이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저희가 워싱턴에 도착하니까 당초 예정에는 없었는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데 대한 위로와 또 본인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오래 통화를 했고 그 다음날 이제 한미 양자회담을 할 때도 원래 두 분이 와서 회담을 해야 되는데 미국 대통령만 묵는 캠프 데이비드의 선장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스펜 러치인데 아스펜 러치의 속속들이 내밀한 곳까지 보여주면서 두 분이 뭐 20분 이상 오시질 않아서 저희는 회담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대통령을 위로하고 사실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 현안이나 이슈를 협상해가지고는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누구인지 어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이제 뒤로 하고 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인간적인 신뢰가 한층 더 깊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얘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쓴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실장님께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좀 엄하시지만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 자식들에 대해서 애정을 쏟았던 그런 아버지다.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본인이 정치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정상들 간에 꺼냈던 아버지 얘기. 두 정상이 아버지 얘기하느라 예정됐던 시간까지 뭐 20분이 지나도 도착 안 해서 못하는 줄 알았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김지대 모닝콜. 오늘은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모닝콜 걸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당대표는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고 몇 차례 얘기하는데 정작 측근들이 부결시키겠다. 방탄 한 번 더 쓰겠다.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말입니까? 이 대표와 법카, 불체포 공원의 운명, 이 두 가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공익 제보자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법카 유용의 주범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A씨,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그 배모 씨가 온갖 심부름 다 시킨 피해자죠.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에 공익 제보자를 자처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도청 매점에서 집안의 생활용품을 구매한 후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 샀냐? 해당 매체가 물어보니까 커피 믹스, 시계, 건전지까지 월급 쓸 일이 아예 없었을 정도다. 아주 작은 집안 생활용품까지 도청 매점에서 사서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다. 업추비죠, 업추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선거 치를 때마다 재산이 줄어야 되는데 이재명은 줄지 않아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 제보자는 샌드위치, 과일값도 라는 주장을 이어갔는데 함께 보시죠. 어떤 주장일까요? 매일 아침 이 대표가 먹는 이재명 지사죠, 당시 샌드위치 같은 곳에서 주문해서 별명이 이재명 세트였다. 한 달 비용이 100만 원이 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공관에 올리는 과일값 한 달에 수백만 원인데 직원 격려용으로 처리됐다, 둔갑됐다라는 거죠. 김혜경 씨는 박스에 과일을 담아 집으로 가져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정법전. 네네. 이 주장대로라면 일단 생활비를 안 썼다. 도청 매점에서 시계용 건전지, 시계 건전지 이런 것들 생활용품 사고 업무 추진비로 처리했다. 그래야 업추비로 처리하려면
도청에서 뭔가를 써야지 되니까 사무용품 산 것처럼. 그리고 이 대표에게 올리는 과일이 뭐 수백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직원 격려용으로 둔갑시켰고 남은 과일은 뭐 김혜경 씨가 가져갔다. 이재명 뭐 세트라는 샌드위치도 있었다라는 주장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한테 좀 말씀하시지. 왜냐하면 커피 믹스 정도는 제가 사드릴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경기도 일 때문에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경기도 매점을 가봤어요. 매점에 살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매점이 크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지난번 대선 끝나고 왜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압도적인 여당의 그 후보였는데도 졌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봤거든요. 부대법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 대장동, 그다음에 법인카드라고 봤어요. 그걸 줄여서 부대법카다. 그때는 이제 백현동이나 쌍방울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크게 부대법카 정도로. 왜냐하면 법인카드 문제가 대장동은 뭐 조단위 이렇게 금액이 크니까 사람들이 감을 못 잡아요. 근데 법인카드는 특히 이제 소시민들, 이렇게 시민들, 일반 시민들 봤을 때에는 굉장히 이렇게 파고드는 게 여파가 컸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초밥도 먹고 싶고 나도 소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데 저분들은 그렇게 법인카드 가지고 저렇게 했나?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한테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때문에 좀 많이 혼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예. 지금 와서 봤더니 김혜경 여사가 아니고 몸통은 역시 이재명 대표였던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이 공익제보자 역할을 했던 분의 주장이긴 해요. 현재로선.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문화적으로는 뭐 K컬처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3류다 4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예. 게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이 나서 찾아봤더니 지금도 아니고 30년 전에 스웨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스웨덴의 부총리가 젊은 여자 부총리가 정부 법인카드로 뭘 샀냐면 초콜릿하고 기저귀를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잘렸어요. 어느 나라?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 그러면서 이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까지 냈거든요. 그래요? 기저귀 초콜릿 샀다고? 기저귀하고 초콜릿 샀다고 그게 뭐 몇 푼이나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카드로 초밥에 뭐 쇠고기 이런 거 다 사 먹고도 지금 야당 제1당의 대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스웨덴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앞서는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멀어도 참 멀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말로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고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변호사님, 네네. 혹시 이제 커피 믹스를 도청 매점에서 사고 업추비로 결제됐다는 게 주장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 도지사실에도 커피 믹스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도지사실에 누구 뭐 인터뷰로 오거나 손님이 오면 커피 믹스 정도는 비서가 이제 타주잖아요. 아니면 뭐 지사 본인이 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그 뭐 업무 추진비로 커피 믹스가 필요해서 산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 최측근이 배모 씨였지 않습니까? 예. 그 배모 씨 밑에서도 또 수족처럼 일했던 사람이 7급 공익 제보자인데 저 A 씨. 제가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 제가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뭐 커피 믹스 집에 가져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공익 제보자 7급 그 가장 측근에서 뭐 기사 역할도 하고 뭐 심지어 별별 다 한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신빙성이 아주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생활비를 거의 안 썼다. 뭐 이런 폭로인데요. 아직까지는 한쪽의 주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카 유용의 핵심 인물인 7급 공무원이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을 다시 좀 되살려 볼까요? 배모 씨와 최근에 유죄가 선고됐죠. 배모 씨와 요 공익제보자 7급 공무원이었던 분과의 대화가 녹취돼 있었죠. 대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대화 일부 다시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안심이 열당은 안 되면 안심하고 중심하고 섞어서 해달라고 그랬어. 12만 원 넘는다고 하면 그래도 시켜요? 12만 원 지달라고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거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1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나는 개인적으로 희생충이다. 자, 김영주 의원님, 네. 경기도보다 더 뭐랄까 예산도 크고 서울시에 또 부시장으로 계셨잖아요. 방금 들으셨던 녹취는 이제 소고기 부분인데 너무 많이 사니까 이 7급 공무원이었던 분이 뭐 사모님이 다 드세요라고 물어보니까 그걸 시키는 배 씨조차도
저 집에 기생충이 있다고 봐라고 했던 부분인데 뭐 지금 이번에 새롭게 뭐 추가적으로 나온 거는 뭐 샌드위치와 과일값 등등인데 대표 주변에서는 아이 뭐 요만한 거 가지고 무슨 이런 거 갖고 문제 삼냐 이런 반응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이제는 뭐 하다 안 되니까 저까지 해서 망신 준다. 그럴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과유불급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는 이재명 지사가 그 잘못 판단한 것이 남경필 지사 시절에 관사를 내놨어요. 예. 개방했습니다. 그걸 다시 관사로 들어간 부분도 사실은 시대의 흐름하고 안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안 맞는데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손님도 치르고 뭐 서울시에 그 제가 모셨던 박원순 시장도 뭐 시의원들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뭐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들은 다 공식적으로 시가 출연해서 지원한 건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왜 제가 과유불급이라 하면 그런 행사가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기네 식사를 그냥 저런 방식으로 또 혹은 그 뭐 잘라 결제하기 저런 편법을 이용해서 했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떤 그 시중들은 같이 일하는 공무원조차도 심지어는 뭐 김혜경 여사한테 진상이란 표현을 쓰고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까다롭다는 얘기를 쓰고 뭐 기생충 얘기까지 쓸 정도의 대우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분들이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서울시 부시장이 도지사급의 말하자면 판공비를 씁니다. 그 예. 2억을 써요. 한 번도 제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커피 믹스 사신 적 없어요? 예, 심지어는 뭐 주말에 우리 집 근처에 손님을 만날 때도 오해받을까 봐 우리 집에 간단히 그분하고 김치찌개 한 그릇씩 먹는 게 오히려 더 오해받을까 봐 일부러 뭐 또 더 낭비일 수도 있는데 뭐 호텔에 간다든지 더 공적인 자리에 가서 밥을 먹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문제는 그야말로 어떤 오히려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정 변호사 얘기한 대로 매우 중대하고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뭐 과일값이 뭐 수백만 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남은 건 가져갔다. 시장이나 도지사를 위한 매일 아침 골고루 과일이 올라갑니까? 도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그럴 수가 없죠. 흔치 않습니까? 서울시에는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건 제가 뭐 시장실이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적인 관사를 사용했을 때 관사 관리 부분이 있지만 시장과 시장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한다는 건 좀 상식 밖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일은 본인 월급으로? 네. 다만 그 실제로 보면 그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사에 필요한 뭐 텐트도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음식도 필요할 수 있고 그건 당연히 공적인 일이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와 같은 공사 구분을 가지고 일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이 법인카드 유용 논란 당시 이재명 대표의 반응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좀 도움 준 거를 가지고 월급이 전부 국고 손실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배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거예요?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국민의힘은 이번 추가 폭로에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상 이 대표 가족의 생활비를 경기도민이 대신 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공익제보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국고 손실, 횡령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국민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죄,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는 꼼수를 용서할 국민은 없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반응도 궁금한데 이 대표실 관계자의 입장은 뭘까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실의 관계자는 과거 배 씨가 주장했던 내용을 다시 부각시킨 것이다.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일단은 별다른 입장은 없는 상황. 이번엔 제주도에서 부지사를 하셨던 박정호 의원. 오늘 굉장한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서울시 병무부시장, 제주도 부지사. 혹시 제주도 부지사 시절에 부지사실에 부지사님 이건 오늘 과일입니다 하고 올라가거나 도 예산으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왜 보면은 도지사도 그렇고 부지사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 조찬 회의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샌드위치도 구매하고 과일도 좀 나오고 합니다. 그거는 공공 업무니까. 그 업무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 얘기 또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저는 조금 다른 국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좀 치졸해지고 허탈하고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동안은 그래도 이 법인카드를 배 씨와 그다음에 이 A 모 공직자를 통해서 사적으로 이용을 했다. 그 사적인 이용이라는 거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직위를 갖고 있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가 전당대회나 이런 당의 활동을 위해서 다니면서 밥을 누굴 사주고 아니면 어딘가 또 과하게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름값을 댔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비서들을 사적으로 좀 심부름을 시킨 듯한 정황이 있다 이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생활비를 댔다는 거 아니에요. 생활비를 건전지도 사고 집에 박스로 과일 사가지고는 집으로 들고 가고 이동했던 휘발유 값도 그걸로 처리하고 이랬다는 건데 그러면은 저는 이건 말할 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도지사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도지사가 당의 정치 활동을 하는데 부인의 활동비를 뒤에서 대줬다는 어떤 음모론적인 모드에서 지금은 거의 무슨 생활비를 경기도민들이 준 혈세 가지고 세금 가지고 썼다는 거니까 거의 무슨 찌질 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월급은 그대로 쌓아놓고 내가 집에서 쓰고 있는 커피 믹스, 과일, 샌드위치까지 다 도지사실에서 구매를 해서 그거를 내 개인 비서처럼 거의 쓰는 경기도 직원을 이용을 해서 박스로 집에 가지고 갔다. 이거는 글쎄요. 어떻게 국민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찌질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A 씨의 주장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 어쨌든 이 A 씨가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던 김영주 의원이나 제주도 부지사를 지냈던 박정하 의원 모두 다 서울시와 제주도청에서는 이 주장과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라는 일종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좀 판가름 나야 될 것 같은데 이 배모 씨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 중에 하나가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는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전에도 공과 사 구분을 이제 못했다라고 이제 사과를 표명을 했던 것이고 이 A 모 씨가 의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게 추가 폭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가 폭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저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시라,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카드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을 내는 지점은 뭐냐면 이게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돈을 가지고 뭐를 사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썼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수사가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관료 사회라든지 또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업무 추진비를 개인 돈 쓰듯이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이제는 이 업무 추진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투명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온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이거는 이제 수백억 단위입니다. 검사들이 개인 돈 쓰듯이 용돈 쓰듯이 서로 돈을 나눠 가졌다라는 이제 의혹, 언론 보도들
또 이런 영수증도 없이 수천만 원씩 됐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은 이 아무리 특수활동비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불어서 아울러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대표가 만약에 구속된다면 이라는 이야기가 요즘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구속되더라도 대표 중심으로 선거 치러야 된다는 얘기도 한 최고위원 입에서 나온 바 있고 최근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표는 영장심사 받으러 간다고 했지만 우리들은 그 꼴은 못 본다. 우리들은 부결하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진심, 이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오늘 이 앵커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당당하게 저는 부결표를 던질 거거든요. 이런 의원이 저 한 사람만일까요? 구속을 가정하면서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뭐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면 단합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사실 좀 예상했던 시나리오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지난번 민주당이 몇 차례 의총 끝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단 정당한 영장 청구 시에라는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이런 상황을 좀 우려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수사가 오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또 아마 기각시킬 거다. 부결시킬 거다. 결국 이 대표가 영장 심사 받으러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도 이 자리에서 예견했잖아요. 조금 전에 뭐 박찬대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이에요. 지도부예요. 마지막에 한 말이 약간 좀 소름이었어요. 부결시킨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나 혼자만일까? 라는 뭔가 to be continue. 한번 두고 봐라. 뭐 이런 암시를 주는 나 혼자만일까? 그렇진 않을 거다. 이런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일단 전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게 구속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동료 국회의원들이 아니에요. 법에 따르면 그거는 판사님이 할 일이지 의원님이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그 반민주 반독재 투쟁할 때 그때 이제 억울하게 잡혀가는 일 막기 위해서 한 거지 개인의 그 아주 그런 비리를 덮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 선택권은 민주당 의원들 손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욕하면서 닮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그렇게 일본 욕을 하면서 자꾸 일본 닮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무슨 말입니까? 일본은 그 일본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혼내하고 다떼마이란 말이 있어요. 겉과 그 속이 틀리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불체포 특권이고 나 다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이것도 써먹어가지고 이제 그 방탄해야지 이런 거 아닌가? 이게 혼내하고 이게 다떼마이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제목 비명계 지나갔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중앙일보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중앙일보 제목에 비명계 이제 친명 지도부를 향해서 비판한 거죠. 개딸 인해 전술 편이야. 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명계가 사람 수가 모자르기 때문에 글쎄요. 어쨌든 정혁진 변호사님은 이 대표의 진심에 대해서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그렇죠. 못 믿겠다. 네네. 속마음은 결국은 방탄이다. 결국은 마음이 표현된 것이 행동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언행이 우리나라는 그 대리운전도 앞뒤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야당 대표가 본인 쓰는 대리운전 그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홍보는 자제해 주시고요. 다른 대리운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니 근데 이 대표 입장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영장 심사 가고 싶은데 이 동료 의원들이 못 가게 막네. 이럴 어쩌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대표 입장에서. 난 지금 가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믿으라면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대표는 간다는데 측근들은 못 가게 부결시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김영주 의원이 뭐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이시니까 이재명 대표라면 혼내야죠. 측근을 불러서. 박최고. 그 자꾸 대표의
진심이 왜곡되게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하는 겁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민생이나 집중하세요. 따끔하게 혼내야 되는데 아직은 뭐 대표가 박찬대 혼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권성동 의원처럼 본인이 두벅두벅 갈 테니까 뭐 표결을 하더라도 아니면 뭐 표결에 있어서 아예 뭐 임하지 말라는 등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럴 때 좀 제대로 된 그 혁신위가 목소리를 내서 따끔하게 아무리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당의 목소리에 집중해달라. 왜 그런 얘기를 못 합니까? 실제적으로 뭐 아무 존재감이 없는 말하자면 혁신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감싸기 위한 혁신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는 얘기로부터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을 가지고 본인이 그야말로 내려놓겠다고 하는 데 대한 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당내 자기 친명계부터가 실제적으로 내려놓도록 다독거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뭐 민주당에는 친명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친명계 의원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대다수의 어떤 뭐 중립지역이라고 할까요? 한 100여 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판단을 할지는 친명계조차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핫쌈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한동훈 대 김의겸, 김의겸 대 한동훈. 이 두 분의 악연은 언제 끝나는 걸까요? 김의겸 의원이 지난번 허위사실 유포로 사실상의 우회적인 사과를 한 장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해놓고도 이번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한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영사 소송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에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인터뷰했군요. 한 장관에게 부탁한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 내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개월 되도록 아무런 결론 내리지 못한다. 민사소송 10억짜리는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한 장관이 힘 좀 써달라라고 겉으로는 뭐 부탁조이지만 한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박정호 의원님,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SNL 코리아에 나간 건데 이건 분명히 이제 한 장관에게 비판하는 거죠. 뭐냐 10억짜리 뭐 빨리 해봐. 자신 있으면 해봐. 뭐 이런 풀이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김의겸 의원 얘기대로 10억짜리 소송 신경 쓰니까 빨리 결론 좀 내려달라라는 부탁으로 봐야 되나요?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죠? 이게 저 좀 전에 우리 정법점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앞뒤가 너무너무 달라도 크게 다른. 그러니까 왜 앞에서는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과한다고 하고는 돈 걸린 소송 걸려가지고는 있는데 그 예능 프로그램 나가고 또 딴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국회의원이고 그래도 한때 언론에 있었던 양반이 저런 식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하고 왜 또 요즘에 조금 잠잠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또 저런 예능 프로그램 나가고 한동훈 장관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미 저 고소고발이 돼 있고 민형사 소송이 걸려 있으니까 재판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받으면 되지 뭘 갖고 한동훈 장관한테 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뻔한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냥 시비를 걸어가지고 또 왜 빨리 안 하냐는 둥 이러는 거 보면 저는 뭐 그동안 잊혀졌던 관심도 끌고 한동훈 장관이 거기서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상임위에서 오고 가고 하는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저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또 아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 그건 그렇고 뭐 이랬을 텐데 일방적으로 좀 주장하는 그런 자리니까 또 이상한 도발을 좀 했는데 제발 좀 국민들 좀 생각해서 저런 이상한 뉴스 안 나오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같은 프로그램에서 지난 1월에도 한 번 더 김의겸 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네요. 이 프로가 김의겸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10억 원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일 없다. 내가 이긴다에 100% 이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100% 이긴다라고 장담했던 김의겸 의원. 지난번 국회에서 이 두 분이 만나서 크게 설전 벌였죠. 이 건으로 들어보시죠. 7월 19일 밤인데요.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2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건 뭐 것이죠. 이런 정도 제보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말싸움 하나는 정말 잘한다. 조선 제일 혀다. 조선 제일 합니다. 거짓말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00% 이긴다라고 했는데 재판 좀 빨리 열어달라라고 김의겸 의원은 한 번 더 한동훈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의겸 의원이 본인의 SNS에 이렇게 한 장관을 비판한 바 있었죠. 들어보시죠.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 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 안 된다. 이 비꼰 거죠. 궁금하면 10억 준비하고 물어봐야 된다. 형사처벌은 물론 돈으로 이걸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 10억짜리 소송에 김의겸 의원이 굉장히 민감하군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만 본 것도 3번째 의견 표명이잖아요. 처음에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앞으로 10억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긴다. 세 번째는 재판 좀 빨리 열어달라. 정혁진면서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김의겸 의원님이 99%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야, 내가 얼마를 물어내야 되나, 10억까지 물어내야 되나, 그러면 얼마나 그게 이제 속이 쓰리겠습니까? 말 한마디 해가지고 천냥빚도 갚는 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10억을 물어내게 되면은 굉장히 속이 쓰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렇게 뭐 10억까지는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국은 이제 판사의 재량이니까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한동훈 장관이 뭐 10억 받을 거 예상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판사들이 그렇게 10억씩 때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거를 뭐 모르고 10억을 청구를 했겠습니까? 상징적 의미로 10억을 청구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대한민국에 판결로 남겨가지고 어떤 국회의원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저런 궤변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 기록으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거지. 뭐 한동훈 장관이 장관 월급이면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뭐 그다음에 법인카드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김의겸 의원님한테 오히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신에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명예스럽지 않게 기록에 남을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뭐 김의겸 의원은 자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재판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이 김영주 의원께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김의겸 의원이 먼저 이 한 장관을 계속 이렇게 언급하는 모양새긴 해요.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뭐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긴 한데. 저는 좀 왜 그 정치인이 저런 자기 개인의 에너지를 저런 자기에게도 이익이 안 되는 것으로 에너지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생적으로 상당히 큰 위기인데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자기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될 만한 얘기를 계속 부각시켜서 어떤 언론에 타는 것이 목적인가. 물론 정치인들은 뭐 자기가 죽은 거 외에는 다 언론을 많이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유 왜 그래도 민주당에서 김의겸 의원 후원금이 아주 뭐 5손가락 안에 빨리 마감되지 않습니까? 뭐 저런 방식으로도 계속 이렇게 언론을 나와야지 10억을 만들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저것도 공익적인 마인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야말로 국회의원을 시켜놨더니 쓸데없는 얘기,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리하게 밖에 나와서 그걸 화제 삼아서 많은 국민들의 어떤 중요한 그 관심 지역을 아주 지엽적인 다른 이야기로 빠져들게 하는 건 별로 나는 공감이 가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 그리고 정혁진 변호사의 앞선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인공 만나보시죠. 이순신 장군이었는데 단학가로 갑자기 바뀌었군요. 단학가는 본명이 아니라 이 개그맨의 부캐 이름입니다. 명랑대첩 축제가 지역에서 꽤 크게 있고 유명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명랑축제를 기념하는 명량대첩을 기념하는 이 축제에
저 다나카 씨가 섭외돼서 논란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최 측이 이렇게 설명했다는데요. 어제 2023 명량 대첩 축제 SNS에 스페셜 게스트로 개그맨 김경욱 씨가 공연한다는 게 공지가 됐습니다. 그러자 뭐 왜 이 이순신 장군께서 왜군과 싸웠던 명량 대첩 축제에 이 외색 캐릭터를 연기하는 김경욱 씨 다나카를 섭외하느냐라고 엄청난 여론 질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출연이 취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주최 측 입장은 해당 캐릭터 다나카가 평소에 이순신 장군을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로 꼽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섭외했다라고 했습니다. 반전 기획으로 애국을 표현하자라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하고도 있습니다. 전재수현님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다나카가 뭐 기회가 되면 자기는 이순신 장군을 가장 무서워하고 좀 두려워한다. 거북선도 못 본다 막 이렇게 코미디언이잖아요. 연기하고 다니긴 하는데 명량 대첩의 축제에 어울릴까라는 논란이에요. 저는 뭐 반전 기획으로 애국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분이 또 코미디언이거든요. 충분히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8.15였지 않습니까? 8.15에 말하자면 일본 총리가 직접 전쟁 범죄자들을 합사해 놓은 곳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공물을 바친다든지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여전히 전쟁 범죄자들을 합사해 놓은 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여전히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판에 아무리 이게 어떤 행사의 취지상 어떤 이 반전 기획으로 이런 것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 정말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고 과거사 제대로 이래저래 하고 그렇게 평화로운 상황에서 이런 기획의 의도가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 또는 이제 굉장히 좀 유쾌한 그런 기획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론을 반영해서 취소를 했다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나카 김경욱 씨가 본인의 어떤 개인 방송에서 이순신 장군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ちょっとゆかさんここにいたらダメ僕はイーズンシあ逃げよゆかさん 다나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일본과 내가 좋아하는 한국 같이 나오는 영화 있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사실 이게 이름이 다나카라 그러지 김경욱 씨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한일전 할 때 한국 응원하고 독도는 니네 땅이다, 우리나라 땅이다 이런 얘기하고 영화 한산도 막 홍보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섭외가 취소돼서 조금 김경욱 씨 입장에서는 안타깝군요. 그렇기도 하고 뭐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뭐 취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보지만은 뭐 우리가 이 축제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명량 대첩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순신 장관과 관련해서 다시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축제에서 아마 저 김경욱 씨가 알아서 잘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김경욱 씨의 이 다나카 멘트를 통해서 보시는 축제에 참가하셨던 분들도 즐거움과 웃음을 갖고 갈 수도 있는 대목도 있었을 텐데 굳이 축제 저런 것까지 이렇게 시비를 막 걸어서 이게 약속돼 있던 게 취소가 되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뭐 좋은 일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국가 중요 시설을 공격해 국가 기반 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입니다. 원전, 첨단 산업 시설, 국가 통신망 등이 미사일, 드론,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적의 공습 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습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핵 경보 전파 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국민 구호와 치료를 위한 국가적 대응 능력도 확실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함께 시행됩니다.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비상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민, 관, 군이 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숙지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을지연습 그리고 이와 함께 시행되는 민방위 훈련은 모두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1박 4일의 캠프 데이비드 일정을 마치고 일요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하였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유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삼각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영내국들의 해양 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 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회복과 재건을 위한 한미일 차원의 지원과 공조를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영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입니다.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양자 컴퓨팅, 우주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 기술의 공동 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 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중계로 연결해 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신림동 산책로에서 백주대낮에 한 여성을 성폭행한 신림동 성폭행범. 안타깝게도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수사 당국에서는 이 성폭행범의 혐의를 변경한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CCTV 영상도 추가로 포착이 됐는데 공원 입구에 도착해서 몸을 숨긴 채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동그라미 안에 포착된 이 남성이 바로 신림동 산책로 성폭행범입니다. 몸을 숨긴 채 산책로 입구를 반복해서 살피는 행동을 하는 최 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긁더니 고개를 옆으로 내밀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 최 씨가 보던 방향, 그 방향을 따라가 보면 바로 산책로 입구가 위치합니다. 범행 장소와는 도보로 불과 10분 거리였습니다. 주민들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길이 워낙 많아갖고 흔적이 사람이 많지 않은 데는 안 가요. 가봤더니 CCTV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많이 있어요. 아마 이리로 안 가고 여기 없는 쪽으로 올라갔는가 봐. 나는 여기 산책에 여기 있는데. 소름 돋는 대목은 이 성폭행범 최 씨가 끝내 숨진 피해 여성을 거론하며 쾌유를 빈다라고 한 대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전에 구매하셨던데 범행 사전에 계획했던 거 맞을까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사전에 꼈던 거에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현장에서 체포된 성폭행범입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고 저 성폭행범은 무미건조하게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 신상을 보호해줘야 합니까? 현행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는 하지만 이거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성폭행범에 의해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강간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애써 키운
장성한 딸이 숨졌는데 유가족의 심정은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체육이 또 여러 가지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섰던 것 같고요. 악착같이 혼자 공부해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또 부모님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아버님께서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슬픔 속에서도 자기 일하고 혐의도 변경됐고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그래도 계속 신상을 보호해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왜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 참 아이러니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저런 식으로 지금 그 신원 공개가 안 되는 게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침이거든요. 경찰청 빨리 지침 바꿔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현행범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정말로 화가 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예, 이번 주에야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확인하시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는 끝났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에 진통이 좀 있습니다. 여야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끌어내리기 혈안이 된 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진정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다면 근거 하나 없는 도 넘은 발목 잡기와 거짓 선동 공세를 멈추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임명은 결국 윤 대통령에겐 거대한 늪이 될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빨려 들어가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늪만입니다. 임기 중 최선의 선택이 아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왜 이렇게 으르렁댈까? 바로 청문회 때문이었습니다. 청문회 주요 장면 몇 장면 준비했는데 첫 번째 장면부터 보시죠. 만약 윤석열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신다면은 이사추천 법대로 하실 겁니까? 정치 후견주의 배제하고? 뭐 가능하면 예. 가능하면이 아니고요. 법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아주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 결단력이 없이 방통위원장을 하셔봐야 방송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앞에 정부에서 그거 못했나요, 그러면?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죠. 제 말씀도 그 물어보지 마시고요. 제가 방송의 중립성, 전 정부에는 왜 못했냐라고 하자 그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라는 정필모 의원의 질의, 답변. 그런가 하면 이동관 후보자의 태도도 논란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하실 생각 있습니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은 그동안 방통위가 본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방통위와 그 과기정통부 간에 통신 쪽 나발이가 죄송합니다. 그 가운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YTN 임직원을 또 고소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동관 부인 본인에게 돈 담은 쇼핑백을 줬다라는 인사청탁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YTN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이동관 후보 측은 즉시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 담긴 판결문까지 공개하면서 YTN이 허위 보도를 악의적으로 했다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YTN 해당 판결문 도외시했다. 후보자 명예훼손과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라며 5억 원 손배소를 청구한다라는 건데 지난번에도 YTN이 방송사고를 한번 했는데 그게 악의적인 흠집이다라고 이동관 후보자는 반발하고 있죠? 박정호 의원님. 일단은 고소고발 갖고 야당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나는 한동훈 장관하고 김의겸 의원하고의 설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검찰 수사 안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고소고발해갖고 진실을 재판부를 통해서 받으면 좋죠. 그걸 갖고 또 고소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동관 후보자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방송을 장악하려니 뭐니 이러는데 최근에 있었던 우리 몇몇 방송의 메인 뉴스를 보면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죠. 장마에 태풍에 이런 여러 가지 수혜가 있는데도 앞에 한 10여 분 이상 어떤 뉴스들을 그 방송국들이
했는지, 국민들이 과연 그 뉴스가 더 중요해서 그 방송을 먼저, 그 뉴스를 먼저 봤어야 했는지, 이게 옳은 편성인지 보면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예, 야당이 정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